식물을 끊고 고기를 잔뜩 먹으니 염증이 개선됐고요. 고기를 잔뜩 먹어도 간과 신장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고기만 먹어도 전해질 밸런스 잘 유지되고요. 고기와 포화지방은 인슐린 저항성도 일으키지 않고요. 고기만 먹어도 호르몬 대사 잘 일어나고요. 활동량이 적을 때 지방을 너무 퍼먹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꼭 밸런스를 맞춰서 먹자. 오늘은 지난 1년 반 동안 채소를 안 먹은 제가 피검사 결과가 어떤지 이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과연 진짜 카니보 해도 되는 건지 채소를 안 먹어도 죽지 않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전에 제가 평소 식단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먼저 보셔야겠죠. 제 식단은 인스타에다가 주로 다 올리고 있고요. 요즘 좀 뜸하긴 한데 제가 식단 시작하면서 바로 인스타를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1년 좀 넘게 꾸준히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 제 여기 인스타 주소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동안 뭘 먹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양고기를 그동안 많이 먹어왔고 근데 이렇게 고기와 간, 뭐 치즈, 버터, 노른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렇게 내장들도 많이 먹어왔고요. 이게 양 심장, 양 간이에요. 해산물도 꾸준히 먹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것들은 피조개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건 아기 간, 명태, 알과 고니도 많이 먹었고요. 조기도 먹고 아기 수육도 해서 먹고 아기 수육을 같이 사면 이렇게 딸려오는 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먹기도 했고요. 방어 머리도 싸게 팔 때는 종종 사다 먹었고 이 외에도 조개류를 많이 사 먹었어요. 홍합이랑 꼬막을 제일 많이 먹었고요. 중간중간 가리비도 먹고 다른 조개들도 바지락도 한 번씩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채소는 사실상 먹지 않았는데요. 먹은 거라고 이제 따져보면 주로 밥을 한 번씩 이렇게 볶음밥 형태로 먹었고요. 보통 밥은 양기름, 버터, 노른자 이런 것들에 이제 볶아가지고 볶음밥으로 먹었고 빵도 그런 기름에다가 구워서 종종 사워도우 빵을 먹곤 했고요. 채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탄수화물을 뺀 채소라고 하면은 제가 1년 반 동안 나폴리 피자를 한 번인가 먹었는데 그때 이제 그 피자 위에 루꼴라가 좀 올라가 있었고요. 파스타를 2번인가 먹었는데 한 번이 토마토 파스타여서 그때 토마토를 한번 먹었고 할머니 댁 갔을 때 한식 양념이 들어가 있는 뭐 마늘이랑 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먹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웨스턴 프라이스 재단의 컨퍼런스에 갔을 때 거기에 나온 요런 뭐 샐러드나 여기 소세지에 같이 나온 이 파프리카 같은 것들 맛을 보긴 했었어요. 이 정도고 그리고 술도 정말 가끔씩 조금씩 먹었어요. 주로 막걸리나 와인을 마셨고요. 가끔 맥주, 특히 이제 사워에일을 맥주를 마신다면 사워에일을 마셨고요. 정리를 하면 저는 매일매일 고기를 700g 이상 먹었고요. 주로 양고기를 먹었어요. 지방은 200g 이상 그 고기에 붙어있는 양지방과 추가한 양지방 그리고 이제 버터를 더 더해서 200g 이상을 먹어왔고 매일 노른자나 생선알을 먹어왔죠. 콜레스테롤 높은 식품의 대명사죠. 소금은 제가 10g 이상을 권해드리지만 저도 항상 10g을 맞춰서 먹지는 못했고요. 적어도 8g 이상을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했고 가끔 백미밥이나 사워도우빵, 뭐 과일 아까 과일을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과일도 제철 과일 같은 경우는 종종 먹었었어요. 과일이랑 뭐 막걸리랑 와인 이런 이제 술들도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식단을 꾸려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꿀을 한 스푼씩 꾸준히 먹어보는 중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제 피검사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제가 저랑 똑같이 드시라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미리 밝혀두자면 기본적으로 제가 먹는 방식이 인류가 역사적으로 진화의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가져온 식단을 모방을 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게 권장할 수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식단을 했을 때 저와 똑같은 피검사 수치를 갖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제가 하는 그런 식단의 방향성 자체부터가 맞지 않을 만한 그런 큰 변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봤을 때 지문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손가락 10개 달려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은 온갖 과거력부터 개인별 지병이나 유전인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세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작은 변수는 많이 있지만 크게 식단 자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변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작은 변수들 때문에 또 식단 외에도 밥을 먹는 시간이나 뭐 얼마나 씹는지 조리는 어떻게 했는지
활동량은 얼마나 되는지, 뭐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는지,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검사 수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로지 식단만으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것들이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 피검사 결과만 얘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주절주절 자꾸 보험을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거를 좀 밝히고 가야 될 만큼 제가 중요한 지병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5월 12일 날 수산병원에 내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피검사랑 그리고 이제 비형 간염, 제가 비형 간염 복균 사실이 있어서 이 비형 간염 DNA 정량 검사도 같이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비형 간염 복균자라는 말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께 수직 감염으로 태어나면서 받은 건데요. 이런 비형 간염을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간 수치가 높고 여기 뭐 밀리리터당 2000 IU가 넘거나 20만 마리가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활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해요. 근데 저는 간 수치는 높지 않아서 비활성이지만 바이러스가 20만 마리 대신 18억 5천만 마리가 있고 2000 IU 대신 3억 1800만 IU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제가 음식을 어떤 걸 뭘 어떤 식으로 먹는다고 한들 그게 이런 복균 사실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서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제가 최대한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뭐 불필요한 부분 자르고 해가지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스캔을 떴으면 더 좋았겠지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위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제 간 수치잖아요. 간 수치가 2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간염 바이러스가 18억 마리나 있어서 20 밑으로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양춘산 호산병원 선생님이. 다만 제가 작년 겨울에 카니보어를 막 시작했을 때에도 호산병원에서 검사를 하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수치랑 비교를 하면 33, 36, 28로 조금씩이나마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산 수치가 있죠. 지금 요산 수치가 높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산도 진짜 흥미롭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주제예요. 근데 일단 제가 수치가 높은 거는 제 요산 수치가 원래 높기도 하고요. 저는 카니보어 막 시작했을 때에도 이 수치가 8.6인가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카니보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거의 섭취를 안 하니까 굉장히 조금 먹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높아졌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럼 이게 나쁜 거냐 하면 보통 요산하면 통풍을 자동적으로 연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요산이 높다고 통풍에 걸리는 비율은 정말 낮고요. 통풍 환자 중에는 또 요산이 높지 않거나 낮은 경우도 많아요. 이게 통풍의 원인을 요산 하나라고 특정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은 5가지 정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산 수치가 자동적으로 통풍 발병을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비타민C를 조금 먹어서 요산이 높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요산이 비타민C를 조직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도 있고요. 또 역으로,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비타민C를 조금 먹으니까 그 조금 먹는 비타민C를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몸에서 요산을 일부러 늘린 거죠. 또 역으로 비타민C 자체가 요산 배출을 촉진하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 요산 자체가 비타민C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요산이 보통 그냥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얘는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있는 애예요. 짧게 얘기하기는 좀 복잡한데 인간은 비타민C를 합성하는 유전자도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폐기를 했고요. 요산 분해 요소 유전자도 다른 동물들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 역시 폐기를 했어요. 이게 진화적 실수로 없어진 게 아니고 진화적 선택으로 일부러 없앤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요산 분해 요소가 없는 다른 동물인 조류를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혈중 요산이 높은 동물이고 이 높은 혈중 요산은 진화적 선택인 만큼 요산 수치가 그냥 참고치보다 좀 높다고 해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요산 얘기 좀 더 자세한 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따로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BUN이랑 크레아티닌은 보통 이제 신장 기능 지표로 보는데 둘 다 정상이죠. 뭐 고기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 떨어진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카니보어 시작하기 전에 비하면 크레아티닌 수치도 그렇고 BUN도 수치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BUN이 근데 높다고 해서 신장 기능이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여기 뭐 일반적인 기준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뭐 양준하 선생님은 사실 LDL은 검사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LDL 수치를 검사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는 요거 두 개랑 이 LPA 수치만 알면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LDL이 높아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산화된 LDL이 높아져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산화된 LDL은 식물성 시작기름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그 전에 피검사 뭐뭐 받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HDL과 트리글리세라이드 이 중성 지방의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인슐린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더 좋은 거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성 지방이 2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저는 아쉬운 거죠. 1에 가까워야지 좋은 건데, 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때 당시에 제가 지방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었어가지고 그게 이제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마저 하시고, LPA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 발병률의 지표죠. 저는 이게 카니버를 막 시작했을 때, 전에 검사를 했을 때는 이 수치가 7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보다 낮음이라서 이게 최소치거든요. 여기 검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6보다 낮음이 7이었던 수치를 카니버를 하면서 수치를 더 이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도 5.7이라고 해서 뭐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높은 편인데, 근데 이것도 요산처럼 왜 문제가 아닌지 얘기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당화혈색소가 뭐냐면 그 헤모글로빈이 혈색소가 당화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화됐다는 말은 포도당에 의해서 포도당이 씌어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이 높으면 당화되는 혈색소의 비율이 높아지지만 또 동시에 적혈구가 오랫동안 살아도 당화되는 비율이 높아져요. 우리 혈류에는 언제나 혈당이 있으니까요. 이게 저탄수화물 식사는 헤모글로빈의 수명을 늘리는 것 같다는 그런 증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추측들도 많이 있고요.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아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과장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탄수화물 식사, 카니보어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CGM이나 다른 혈당 지표들이 다 엄청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는 꽤 높은 편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는 개인의 평균 혈당 추이 정도를 보여주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6.5였다가 지금 6이 됐으면 그거는 내 적혈구가 어차피 사는 일은 비슷할 테니까 그만큼 개선이 됐다는 거를 내 개인적인 기준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절대적인 위험들을 나타내진 못하고요. 보다 정확한 수치를 보려면 제가 그전에도 그 피검사 뭐뭐 받을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프락토사민 지수를 이용하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저는 인슐린 수치도 낮고 여기 공복 혈당도 75인데다가 카니버어를 하고 있는데 당뇨 고위험군일 수가 없죠. 그리고 혈당이 지금 75라고 나왔는데 제 공복 혈당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뭐 당신생으로 공복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또 탄수화물은 필수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건강한 탄수화물은 먹고 단백질량을 제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고요. 당신생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그 단백질들이 족족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당신생은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에서 오는 것보다 젖산이나 다른 인자에서 오는 게 80% 이상이고요. 제 혈당에서 보듯이 저는 하루에 고기를 700g 이상을 먹고 있는데도 수치가 전혀 높지 않아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가지고 혈당이 높아질 거를 걱정하시기 전에 탄수화물 양을 더 제한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칼슘이랑 인 수치가 높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비타민 D가 62가 넘어요. 지금 비타민 D가 이게 너무 높은 수치거든요. 비타민 D가 무조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비타민 D도 적정 수준에 있는 게 좋고요. 너무 과도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비타민 D 자체가 독성을 가진다기보다 비타민 D가 이렇게 많으면 비타민 A, D, K2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개념이긴 한데, 이 세 가지는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작용을 하고 어느 하나가 높으면 나머지 두 개가 결핍이 돼요. 비타민 D가 이렇게 높다는 뜻은 비타민 K2도 몸에서 부족해질 수 있고 비타민 A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뜻이라, 그러면 이 비타민 D만 너무 높아져서 혈중 칼슘이랑 인수치도 올라가고 부드러운 조직, 혈관이나 관절이나 신장이나 이런데 원래 칼슘이 쌓이면 안 될 곳에 칼슘이 쌓일 위험이 증가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마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비타민 D를
과도하게 보충하고 있었던 거고 이거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게 그리고 비타민 A의 섭취량, 비타민 K2의 섭취량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수치도 그렇게 보여주고요. 뭐 그렇게 진짜 조금 높은 거긴 한데 기준치에서 아무튼 간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젖산도 괜찮고 마그네슘도 괜찮고 카니보어 하면 마그네슘 섭취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끔 구연산염 형태의 마그네슘 보충제를 조금씩 먹어본 적이 있긴 한데요. 그거 제외하면은 거의 사실상 마그네슘 신경 써보지도 않았고 섭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카니보어를 하면 뭐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마그네슘 섭취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통한 섭취보다는 불필요한 식물성 항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고 다른 전해질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소금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럼 아이언도 지금 정상인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마저 더 할게요. 나머지 전해질들도 괜찮고 지금 CO2가 조금 낮은데 이거는 지금 산년기 평형이 약간 지금 산성으로 더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라 제 뭐 뼈를 섭취하고 이런 좀 더 알칼리화를 해줄 수 있는 음식의 섭취를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리지방산도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고 있는 사람 치고 매우 정상이고 넘어가 보면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 근무하는 사람들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라이프가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 하는 라이프가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비타민 D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장 결석 발병률이 엄청 높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한 20배 정도 높은 그런 연구도 있어요.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스토스테론이랑 갑상선 호르몬들인데요. 탄수화물 없이는 성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분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뭐 생리 주기가 변화를 하거나 뭐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뭐 호르몬 생산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건 맞는데요. 그건 식재료와 식단의 구성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탄수화물이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너는 여자가 아니라 모른다는 말을 하시면 뭐 제가 성전환을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렇게 수치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여성 카니보어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호르몬 잘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지극히 정상이고 지금 여기 프리티3가 약간 턱걸이인데 이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T3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TSH는 전혀 오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작년에 검사했을 때에 비해서 TSH 수치는 더 낮아졌어요. 그때는 1.8이 넘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식단을 가지고 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T3에 더 민감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T3 수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TSH 수치는 그에 전혀 이제 변화가 없는 정상 범위에 머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공통적으로. 제 갑상선도 정상이고 성호르몬도 정상이고 카니보어 해도 호르몬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SCRP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염증 지표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제 수치는 지금 0.38이고요. 작년에 봤던 피검사에서는 이게 1.18이었어요. 저는 카니보어를 하면서 염증 수치를 엄청나게 많이 개선을 한 거죠. 그리고 밑에 이 호모시스테인도 우리가 혈관 건강이랑 다른 이제 심혈관계 건강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염증 지표 중에 하나인데 15보다 낮으면 좋은 수치라고 하시고 여기 뭐 8.43에서 19.76이 지금 레퍼런스 레인지인데 저는 10.33이에요. 이 수치도 역시 낮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고기가 염증의 원인이다. 적색육이 염증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고기 하루에 700g 이상씩 맨날 1년 반 동안 먹어도 염증 지표들은 오히려 개선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혈구 수치들에 문제가 좀 있는데 백혈구 수치는 좀 낮고 호중구 수치도 낮고 근데 이제 림프구랑 단핵구 수치는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 영향일 것으로 보여요. 이게 피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밀리리터당 18억 5천만 마리씩 있으니까 그 때문에 아무래도 혈구들이 백혈구랑 림프구랑 이런 바이러스랑 사이 안 좋은 애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건 작년에도 그랬고 선생님도 딱히 별다른 해결책을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정도만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뭔가 개선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 따로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말을 안 했는데 호모시스테인이 메틸레이션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지 이 수치가 혈관에 막 높아지지 않고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메틸레이션 사이클에 엽산이 꼭 필요하고 풀을 안 먹으면 엽산이 없어서 뭐 호모시스테인이 잔뜩 쌓인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엽산은 간에도 충분히 있고요. 고기만 먹어도 이 메틸레이션 사이클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엽산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슐린 수치도 있죠.
인슐린 수치 4.5로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고기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헬리코박터균은 음성이라서 뭐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페리틴이 살짝 높은데 지금 이게 322까지가 레퍼런스 레인지인데 제가 342잖아요. 이게 TIBC랑 트랜스페린 포화도까지 같이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아까 제가 혈청철 세럼 아이언이 혈청철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혈청철 수준이 정상인 걸 보면 염증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철이 몸에 좀 쌓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피를 좀 뽑으면 되는데 제가 간염 때문에 헌혈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또 검사해봐서 이 수치가 막 자꾸자꾸 높아지면 피를 좀 뽑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수치고요. 아까 비타민 D가 너무 과도하게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결과로 비타민 A가 이렇게 진짜 턱걸이 수준으로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때 제가 그리고 아기 간을 주로 먹다가 양 간으로 넘어가면서 한동안 아기 간을 제가 못 구해서 간을 좀 오랫동안 안 먹었던 한 달 정도 가량 안 먹다가 이제 양간을 조금씩 먹었을 때 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비타민 A는 보충제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게 뭐 정상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역시 아까 말씀을 드렸듯 D를 꾸준히 먹을 땐 A도 꼭 같이 챙겨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진균 음성이고 칸디다가 30이 넘으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신다고 했어요. 제가 35.90이라 약간 있다고 하셨지만 그 전에 제가 검사하면서 약을 한 달 정도 항진균제랑 해가지고 먹었는데 별다른 다이어트 증상을 겪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더 치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더 진균제 약을 지어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피검사 결과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정리를 하면 유산 수치가 높아요. 근데 이건 제가 원래 높고요. 비타민C 적게 먹어서 높아진 것도 있을 거고 유산이 철이랑 더 결합을 하니까 잠재적으로 제 페리티닌 수치가 좀 높아가지고 같이 높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이건 이제 HDL 대 중성지방 비율이 약간 아쉬운데 제가 이때 이게 지금 5월 10일이잖아요. 검사하러 가기 이틀 전에 올렸던 글인데 인스타에다가 이때 제가 지방을 진짜 엄청나게 먹고 있었어요. 거의 하루에 300g 막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막 지방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먹은 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지방은 특히 이제 활동량이 너무 많지 않을 때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장 기능 정상이고 갑상선 기능 정상이고 인슐린 민감도도 정상이죠. 성호르몬도 정상이고 다른 호르몬들 다 정상이고 염증 지표도 낮아요. 카니보어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LPA는 7에서 6 미만으로 낮아졌고 HSCRP도 1.18에서 0.38로 낮아졌고 호모시스테인은 그 전에 비교 수치는 없지만 10.33으로 지금 수치가 매우 낮아요. 비타민 D가 높고 비타민 A가 낮은데 이거는 이제 D는 당분간 보충제는 끊고 뭐 일광욕만 조금씩 해주면서 간 섭취량을 늘리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식물을 끊고 고기를 잔뜩 먹으니 염증이 개선됐고요. 고기를 잔뜩 먹어도 간 수치, 아까 간 수치가 20 미만으로 안 떨어졌다 그랬지 다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간에 지금 18억 5천만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간과 신장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고기만 먹어도 전해질 밸런스 잘 유지되고요. 고기와 포화지방은 인슐린 저항성도 일으키지 않고요. 고기만 먹어도 호르몬 대사 잘 일어나고요. 활동량이 적을 때 지방을 너무 퍼먹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꼭 밸런스를 맞추어서 먹자. 이게 이제 제가 제 피검사 수치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제 결과가 모든 사람의 수치를 대변해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고기를 많이 먹는 건 인류 역사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절 제외하고도 수많은 다른 카니보어들의 피검사 결과가 매우 좋으며 고기를 먹으면 무슨 병이 걸린다는 식의 인류 역사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소리를 늘어 놓으려면 무의미한 역학조사가 아니고 정말 좋은 뭔가 설득력이 확실한 강력한 증거를 들고 와야 할 거예요. 그러니 덮어놓고 고기 좀 그만 깠으면 좋겠네요. 육식만 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